세계 2차 대전의 엔딩을 알리는 조산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핫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본강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르는 반도죠. 드디어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유럽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유럽에서 나온 자본주의와 산업화, 그리고 유럽에서 나온 제국주의와 인종주의까지. 유럽의 역사를 이해해야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거창하고,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지리, 유럽의 지도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 지중해라든지 발칸반도의 역사와 지리를 어느 정도 다루긴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지만 최대한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지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땅과 바다로 되어 있죠. 땅은 높은 땅인 산맥과 낮은 땅인 평원, 튀어나온 땅인 반도와 바다 위의 땅인 섬 등이 있겠죠. 물은 짠물인 바다와 안 짠물인 땅 위에 있는 강과 호수 등등이 있겠죠. 유럽은 보통 러시아의 이 우랄 산맥부터, 그리고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해의 섬들까지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유럽의 지도를 가만히 보다 보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반도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대륙이라고도 하지만 거대한 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을 지리학적으로 유식하게 구분을 하면 arc, 호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남쪽에 알프스 지대, 요렇게, 그리고 중간에 평원 지대, 그리고 서북쪽에 또 요렇게 고원 지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선 알프스 지대, 남유럽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피레네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아펜니노 산맥, 그리고 카르파티아 산맥, 그리고 여기 있는 발칸 산맥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지질학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동네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동네라 조산대, 그러니까 산이 만들어진 띠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산맥과 고원 천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이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우리가 일부라고 하죠. 이 알프스 산맥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남동쪽으로 길쭉하게 있고 그 동쪽에 또 있어요. 이 알프스들을 나누면 이탈리아 위에 있는 알프스를 율리아 알프스, 그리고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알프스를 디나르 알프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요 알프스는 트란실바니아 알프스라고 합니다. 율리아 알프스는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위인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따왔고, 디나르 알프스는 그 지역에 있었던 디나르 산 또는 그 지역에 살았던 디나르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율리우 알프스 넘어서, 그리고 디나르 알프스 넘어서 동쪽 루마니아 땅, 요 지역을 우리가 트란실바니아, 그러니까 숲 너머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맥 이름도 트란실바니아 알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여기 지금 잘렸는데 디귿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모양이 있는데, 이 산맥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란실바니아 알프스는 남카르파티아 산맥이기도 한 거죠. 참고로 알프스 산맥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적 특징을 갖습니다. 서유럽의 최고봉,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은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몽블랑입니다. 프랑스어로는 흰산, 백두산 같은 의미입니다. 높은 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계인 피레네 산맥, 스페인 중부에 있는 메세타 고원, 이탈리아의 척추라고 불리는 아펜니노 산맥, 불가리아를 지나는 발칸 산맥이
유럽의 굵직굵직한 산맥들입니다. 죄다 남유럽에 있죠. 심지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그러니까 서지중해와 동지중해를 나누는 시칠리아 섬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활발한 화산인 에트나 화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땅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죠. 낮은 땅은 쉽습니다. 알프스 산맥 이렇게 있죠. 요 북쪽이 전부 다 평원입니다. 알프스 산맥 북쪽에 있는 저지대는 프랑스 서북쪽에 있는 프랑스 평원, 그리고 독일 북쪽에 있는 북독일 평원, 그리고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부터 러시아 서쪽까지 이 지역을 동유럽 평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있는 영국 남동부도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데 묶인다고 해요. 여기엔 알프스 산맥 등등에서 발원하는,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강들이 서쪽의 바다인 대서양, 그리고 북쪽의 바다인 북해나 발트해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서쪽부터 한번 보면 대서양으로 흐르는 프랑스의 루아르강, 그리고 프랑스 파리를 지나는 세느강, 그리고 영국 런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템즈강,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경계였던 라인강,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경계 일부였던 엘베강 등등이 유럽 중앙 저지대, 북유럽 평원에서 흘러요. 남쪽 지중해로 흐르는 강은 프랑스의 론강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포강 정도가 주요 강이죠. 평원에서 흐르는 강, 농사짓기 좋은 꿀땅이라는 소리겠죠. 워낙 강이 많아서 내륙 수운도 발달합니다. 심지어 큰 바다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무역항으로 쓰이기도 좋습니다. 유럽의 가장 바쁜 항구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르아브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등등이 바로 이 저지대권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농업부터 산업까지 발달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럽의 경제 핵심지죠. 참고로 알프스 지역과 저지대 사이에 있는 프랑스, 독일, 체코, 폴란드에 있는 고지대, 요 지역 엄청 높진 않지만 높은 요 지대에는 철이나 석탄 등의 원자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부터 산업까지 발달하기 정말 좋은 지대인 거죠. 다시 강 얘기로 한번 와볼게요. 아까 말한 템스강, 라인강, 엘베강, 북유럽 평원을 지나는 강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륙에서 흐르는 강으로 봤을 때 이 강들은 오히려 굉장히 짧은 강에 속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강 1등, 3등, 4등은 오히려 러시아와 동유럽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젖줄 볼가강이 1위고요. 중동쪽 카스피해로 갑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하지만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드네프르강이 3등, 흑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발원해서 흑해 일부인 아조프해로 흘러가는 돈강이 4위입니다. 여기는 근데 참 이게 유럽의 강이라고 하긴 좀 뭐하잖아요. 그나마 유럽의 자존심을 지킨 강, 유럽에서 가장 긴 강 2등,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긴 강 1등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바로 중유럽과 동유럽의 젖줄인 다뉴브 강입니다. 2019년이었나요?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나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이 일어난 강이 바로 다뉴브 강입니다. 이 강이 남독일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인 다뉴브 강이랑 독일어인 도나우강 모두 친숙한 편이죠. 아무튼 이 다뉴브 강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나다가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갑자기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남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또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흑해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갑니다. 희한하죠? 알프스 산맥이나 카르파티아 산맥 때문에 강의 경로가 춤춥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의 젖줄 또는 많은 국가들의 국경선 역할도 하죠. 결론은 유럽의 유명한 강은 명성에 비해 대체로 짧은 편이다 입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유럽의 서북쪽 끝에도 아크, 호 모양으로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확 보이시나요? 남쪽의 포르투갈부터 영국에 있는 제도, 그리고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속해 있는 요 지역도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이라서 알프스 산맥만큼 높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유럽은 자기 자신이 반도인 만큼 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랑 바다를 세트로 한번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바다 어딜까요? 질문하지 마. 알았어.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바다, 그 중에서도 터키 쪽에 있는 바다, 바로 흑해입니다. 흑해와 그 동쪽에 있는 카스피해에 있는 여기 코카서스, 카프카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인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유럽과 중동의 경계선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카프카스 산맥입니다. 흑해 북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반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핫해진 크림 반도입니다. 흑해 서쪽에는 발칸 반도가 있죠. 이탈리아는 생긴 게 반도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하고요. 아드리아해 남쪽은 이오니아해라고 합니다. 물론 아드리아해건 이오니아해건 유럽의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 속하는 바다죠. 지중해 서쪽엔 코르시카 섬, 사르데냐 섬이 있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르는 반도죠. 프랑스에도 반도가 작게나마 있습니다. 그나마 큰 게 브르타뉴 반도입니다. 요거 브르타뉴.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하잖아요. 4세기 말에 이 브리튼에서 살던 켈틱의 브리튼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여기를 브리타뉴라고 합니다. 그 동쪽엔 세계 2차 대전의 엔딩을 알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또는 코탕탱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유럽과 영국을 가르는 좁은 바다를 영국 해협, English Channel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해협을 도버 해협. 그리고 독일 북쪽에 약간 그 뿌큐처럼 생긴 반도, 덴마크가 있는 이 반도를 덴마크어로는 웰란 반도, 독일어로는 유틀란트 반도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유틀란트 반도라는 말이 조금 익숙합니다. 그리고 북쪽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는 거대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죠. 윌란 반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북해와 발트해를 가르죠. 굳이 북해 쪽에 있는 해협을 스카게라크 해협이라고 하고 굳이 발트해 쪽에 있는 해협을 카테가트 해협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패스. 다만 이 바다가 유럽의 주요 어장임과 동시에 유럽의 석유와 가스의 보고인 거는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한번 알고 계시죠. 그렇게 두 해협을 지나면 발트해가 나오고 발트 3국과 핀란드가 있죠. 핀란드와 발트 3국 사이를 핀란드만이라고 하는데 이 핀란드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지도 않은 땅에 산맥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많고 반도도 많죠. 다음 시간엔 이 유럽 대륙, 이 유럽의 지리가 가진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유럽엔 왜 이렇게 나라가 많은 걸까요? 유럽엔 왜 이렇게 나라가 많은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잘 나갔던 남유럽은 왜 북유럽한테 정치 경제적으로 역전당했을까요?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리와 지도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럽 지리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물론 이건 제 의견, 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그리고 팀 마샬의 지리의 힘 등등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유럽은 왜 잘 나가다가 역전을 당했을까요? 답은 1편 자연지리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럽은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산지가 많고 이 대규모 농지가 적은 편이죠. 심지어 각 땅들이 이렇게 고립이 돼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북쪽엔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으로 고립돼 있고 남쪽에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래서 남유럽은 지리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스에는 섬이 16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에게해의 암초까지 치면 6000개까지 된대요. 그나마 사람이 사는 섬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해군은 이 많은 섬들을 순찰 도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다 소모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본토에도 평야보다 산악지대가 많아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 도시국가들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우후죽순 난립했었죠. 그런데 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잘 나가느냐? 대체로 서양의 문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피어나서 중동의 각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유럽 대륙에는 이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이베리아 반도로 상륙을 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테오르드 몬젠도 페니키아는 문명의 나다를 물어다 준 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남유럽은 부족한 농업 생산력을 이 지중해를 통한 상공업으로 극복을 했고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의 바다로 만들어서 시대를 풍미한 제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는 시대와 지역의 패자가 된 이후에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인구를 본국의 농업 생산력으로 다 부양을 하지 못하고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에 의존을 했습니다. 결국 방대한 식민지와 국경선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제국들은 쇠락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북서유럽은 지리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비옥한 평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강들, 알프스 고지대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까지. 그런데 얘들은 왜 고대 시대에는 못 살았느냐? 왜 갈리아족, 게르만족은 야만족 취급을 받았느냐? 문명을 당연히 늦게 전파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후적인 요인도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이전까지 프랑스와 독일 북부는 농사를 짓기엔 조금 춥고 척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아족이나 게르만족이 로마 시대에 농사를 일부러 귀찮아서 안 지은 게 아니라 추워서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약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 이후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북서유럽의 평원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면서 대규모 개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곡물 재배가 활발해지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국력도 자연스럽게 강해지죠. 실제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유럽에 들어선 프랑크 왕국은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남쪽에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이집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게 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더 어려웠네. 총균세의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우리가 결과만 들어서 그렇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났지만 프랑스 앙주공의 신하가 되었고 포르투갈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왕한테 이 서쪽으로 탐험을 하자고 건의했지만 거절. 영국, 프랑스에도 후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 에스파냐, 스페인에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럽이 통일이 돼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한 명의 군주가 다 다스리고 있었다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은 시작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콜럼버스가 수백 명의 유럽 군주 중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은 바로 유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왜 이렇게 유럽엔 나라가 많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통일 기간이 긴 중국과 비교하면서 유럽의 만성적 분열 그리고 중국의 만성적 통일
를 함께 보시죠. 유럽엔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적인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드럽게 많죠. 유럽이 하나로 합쳐지기 힘든 이유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해안선을 한번 볼게요. 중국 지도 그리기가 쉽죠. 요동반도, 산동반도, 그리고 뿔뚝 튀어나오고 대만섬, 하이난섬, 끝. 유럽 지도 그리기가 쉬운가요? 딱 봐도 어렵죠. 이 사이즈에 비해서 해안선이 너무 복잡해요. 섬처럼 생긴 반도만 5개입니다. 발칸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웰란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에 진짜 섬인 브리튼 섬까지. 두 번째, 땅 가운데는 각각 뭐가 있나요? 중국은 황하와 장강이 흐릅니다. 유럽은 알프스 산맥 흐릅니다. 황하와 장강이 흐르는 중국의 중원은 비옥한 평야와 농지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 거대한 산맥들은 산 건너편 사람들 간의 언어와 문화, 정치를 분리시킵니다. 그나마 있는 강들도 길이가 짧고 유역 면적이 좁아서 핵심 지역들을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중국의 만성적 통일이 더 우월하고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이 더 열등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만성적인 통일 덕분에 효율적인 발전과 관리가 가능했지만 지도자 한 명의 결정으로 휘청이거나 고인물이 돼서 썩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유럽은 만성적인 분열 때문에 문화권이 한데 힘을 모으는 건 힘들었지만 특유의 자유와 경쟁으로 신대륙 발견,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리에 담긴 역사성, 재밌죠? 다음 시간엔 유럽의 만성적인 분열이 낳은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에 대해 구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족과 이래저래 가까운 켈트족, 갈리아족, 골족 다 같은 말인데 지금까지 남아서 뿌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돈가스도 한 입에 먹는 것보다는 두부 썰듯이 딱딱 썰어 먹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토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몰도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타,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바티칸, 산마리노, 이탈리아, 스페인, 안도라,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프랑스, 독일, 리텐슈타인,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다 됐나? 유럽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입니다. 세보면 4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아시아와 유럽에 걸치고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카자흐스탄, 그리고 다양한 미승인국도 존재합니다. 동쪽으로는 우랄 산맥, 흑해, 에게해, 서쪽으로는 아이슬란드,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으로는 시칠리아 섬과 크레타 섬까지를 유럽으로 본다면 면적은 약 1018만 제곱킬로미터, 캐나다와 미국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 나라가 오지고 지리게 많습니다. 돈가스도 한 입에 먹는 것보다는 썰어 먹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이 나라들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구분은 두부 썰듯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나라들을 덜 헷갈리게 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암기법은 따로 없지만 편하게 들으시면 유럽의 나라들이 구분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유럽 통계국 UNSD에서 지리적으로 유럽을 분류한 거라고 해요. 우선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나라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어딨죠? 여기 있죠. 프랑스가 어딨죠? 여기 있죠. 스페인이 어딨죠? 네, 여기 있죠. 그리고 독일이 어딨죠? 여기 있죠. 이탈리아가 어딨죠? 여기 있죠. 러시아가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외우십시오. 정확하진 않지만 피레네 산맥과 율리오 디나르 알프스 이남을 남유럽이라고 하고요. 북해와 발트해, 북쪽을 우리가 북유럽, 그리고 오데르강 동쪽을 동유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라들을 구분하는데 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짜잔! 유럽을 어파 등등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더럽게 복잡하죠. 우선
유럽의 대부분은 아리아인이라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는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유럽 어족이 아닌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아시아 쪽 혈통의 민족이 중세시대 즈음 건너와서 그들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헝가리입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여기도 아시아 쪽 혈통인 핀인이 사는 나라로 꼽힙니다. 핀인과 마자르인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왔는데 핀인은 멍청하게도 추운 곳에 자리를 잡고 말았다 라는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쉬운 곳부터 한번 가볼게요. 로망스 어파,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대표적이죠.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의 후손 언어, 즉 고대 로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입니다.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랑 몰도바도 얘들이랑 색깔이 같죠? 희한하게 로망스 어군 라틴족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지역을 개발하러 이동한 로마인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루마니아인과 몰도바인이 됐다고 해요. 루마니아, 로마 이름이 비슷하죠?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스크족은 뿌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선사시대에 있었던 크로마뇽인의 후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해요. 워낙 다른 정체성을 갖고 오랜 기간 살아와서 그런지 지금도 분리 독립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게르만 어파를 쓰는 게르만족들의 후손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3국. 게르만족은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영향력 밖에 있다가 3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으로 이주를 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이후 유럽을, 특히 이 북서 유럽을 주도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8세기에서 10세기경 한 박자 늦게 이동을 해서 노르만족, 바이킹의 후손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1차적으로 이동을 한 게르만족과 2차적으로 이동을 한 노르만족이 섞인 지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언어로만 구분해서 그렇지 프랑스도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족의 후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2외국어를 배울 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어랑 비슷할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영어랑 구조가 다르대요. 차라리 독일어가 영어랑 비슷하다고 해요. 참고로 프랑스와 영국 서쪽 끝에 있는 이 켈트어파 보이시나요? 여기 사람들은 고대부터 프랑스 등지에서 살던 켈트족, 갈리아족, 골족 다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불립니다. 로마 시대 때까지 프랑스와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에 살았는데 게르만족이 유럽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동화되거나 핍박을 받아서 지금은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 영국의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에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슬라브 어파예요.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 볼가강과 드네프르강에서 논일던 슬라브족의 후손들입니다. 6세기에서 8세기까지 좋은 땅을 찾아 이주를 했는데 이때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던 슬라브족이 북동슬라브족으로 구분이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동유럽으로 이주한 슬라브인들이 서슬라브인들이 되면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칸반도로 이주한 슬라브인들을 남슬라브인들이라고 구분이 되고 지금도 발칸반도의 주류 민족이 되죠. 독일과 폴란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조상이 같을 것 같은데 조상이 다릅니다. 슬라브족과 이래저래 가까운 사촌지간 같은 민족도 있습니다. 바로 발트족, 발트어파입니다. 발트의 동쪽에 발트 3국 중에서도 남쪽의 두 나라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발트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짜잔, 이번엔 종교 구분입니다. 더 나오시죠?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의미의 기독교를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등등으로 구분되는 발칸반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발칸반도로 이주한 남슬라브족,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동슬라브족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정교회를 주로 믿고요. 발칸반도의 일부는 오스만 티르크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발칸반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발칸반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개신교입니다. 16세기, 17세기 북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개신교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물론 영국은요, 왕실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긴 한데 가톨릭이랑 비슷한 성공회가 중심입니다. 이게 끝인 것 같죠? 짜잔. 빗금친 나라들은 옛 공산권 국가들입니다. 발트 3국과 벨로루시, 그리고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일부로 편입이 됐고요. 동독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등은 공산화되고 소련의 위성국이 됐습니다. 옛 유고 연방의 나라들은 티토의 영도력 하에 소련의 영향력에선 벗어납니다. 이게 유럽의 인문질입니다. 이제 토 그만하셔도 됩니다. 유럽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생긴 과정은 유럽의 역사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라들은 왜 굳이 따로 있지? 이 나라들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나라들은 나라가 맞아? 이 나라들은 그냥 도시 아니야? 라고 헷갈리는 나라들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키예프 공국이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우르엘 주교를 스위스 용병단이 오랜 기간 보호국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니들 밑에서 못 이기겠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시죠. 유럽을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은 구분도 안 가는데 왜 따로 있지? 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발트 3국, 베네룩스 3국,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루마니아와 몰도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참고로 발칸반도의 나라들은 발칸반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발트 3국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저도 이게 하도 헷갈려서 북쪽부터 순서대로 LI라고 였습니다. LI,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인문지리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죠. 에스토니아는 아시아계 핀족이고요. 라트비아는 발트족 후손이지만 정교회. 리투아니아는 발트족 후손이지만 가톨릭. 쉽죠?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원래 이 세 나라는 합스부르크 왕가, 아니면 가문, 아니면 제국의 영지였습니다. 다 같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북쪽에 게르만계 개신교 사람들이 니들 밑에서 못 이기겠다 라고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먼저 독립을 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게르만계의 개신교 사람들인 거고요. 이후 남쪽의 프랑스계 가톨릭 지역은 나폴레옹 시대에는 프랑스 영토가 되지만 나폴레옹 시대가 끝난 후 네덜란드 영토가 됐다가 결국 독립합니다. 그게 바로 벨기에입니다. 가장 작은 룩셈부르크는요, 프랑크 왕국, 독일 왕국, 신성 로마 제국 등등에 속하는 공국이었는데 네덜란드 왕국과 동군 연합, 나라는 다르지만 군주가 같은 나라 연합이었다가 네덜란드와 그 어떤 직위 계승 방식이 달라서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둘 다 같은 슬라브계, 특히 서슬라브계로 묶입니다. 민족도 같고 언어도 거의 같고 문화도 비슷한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다른 나라로 지냈습니다. 체코는 주로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나 이 헝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체코는 좀 더 잘 살면서 세속적인 분위기가 있고 슬로바키아는 좀 더 못 살면서 가톨릭적으로 좀 더 신실한 분위기입니다. 베네룩스 3국보다는 쉽죠?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바로 여기 요렇게 있는 나라죠.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 한 뿌리입니다. 9세기 세워진 키예프 공국을 뿌리로 두고 있는, 그러나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키예프 공국이 멸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지방은 몽골 제국의 지배도 받다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의 지배도 받고
그런데 이때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코사크, 카자크라고 불리는 기마 부대 또는 군사 집단 등등의 활약으로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런데 벨로루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랑 가깝다 보니까 독자적인 정체성을 많이 잃습니다. 19세기 이후 이 세 나라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으로 묶이지만 소련 해체로 결국 분리가 돼요. 벨로루시는 막상 정체성이 많이 형성이 안 됐다가 러시아랑 같이 붙게 되면서 여전히 러시아랑 가까워지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민족적 정체성이 많이 형성된 형태라서 그런지 약간 러시아라는 그 등 돌린 형제처럼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고 오히려 서유럽 국가랑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크림 반도 분쟁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루마니아와 몰도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주한 로마인들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 문화, 종교 이 두 나라는 다 비슷합니다. 이주한 로마인과 이 지역에 있던 슬라브인들의 혼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분리에도 바로 러시아가 낍니다. 이 지역은 중세시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몰도바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루마니아는 오스만 제국에게 따로 독립을 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잠시 같은 나라가 됐지만 2차 대전 이후 몰도바는 소련에 흡수가 되고 루마니아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다행히 독립국으로 나눴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고 루마니아에서는 둘이 합치자라는 여론도 있지만 몰도바에선 여전히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러 성향이 강해서 아직까지 다른 나라로 지내고 있죠. 분리된 건 아닌데 아이슬란드랑 그린란드도 은근히 헷갈립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린란드가 더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아예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섬이에요.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남극 대륙과 거의 투톱인 얼음 땅이고요. 섬과 대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한반도 크기의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 대륙이 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딱 남한만 하다고 합니다. 유럽의 서북쪽 경계인 섬입니다. 여기도 이제 덴마크의 자치령이었는데 2차 대전 때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이 당하면서 그냥 얘들은 따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물론 중간에 영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기도 하지만 1944년에 독립합니다. 엄청 북쪽에 있는데 북대서양 난류가 흐르는 덕분에 굉장히 따뜻한 편입니다. 1년 내내 한국의 늦가을 같은 날씨랄까?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이름과 실제 기후는 반대입니다. 이번엔 우리 입장에서 쟤들은 굳이 나라가 될 사이즈인가? 얘들은 그냥 도시 아니야? 라고 느끼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티칸, 몰타,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리텐슈타인 이 나라들에 앞서서 덩치는 훨씬 크지만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부터 한번 가보시죠. 스위스는요 주변에 굉장한 강국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한때 힘 좀 쓰는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서유럽 최후의 종교전쟁이라고 불리는 30년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인정받았지만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점령당했다가 나폴레옹 전쟁이 다시 끝나고 영세 중립국으로 다시 독립을 합니다. 스위스는 바로 동쪽의 리텐슈타인 잘 안 보이죠? 여기를 보호국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만한 리텐슈타인 공국은 오스트리아의 제후국이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독립하고 스위스 쪽과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됐죠. 중세시대부터 최강군이라고 불리던 스위스 용병단이 오랜 기간 지켜온 시국, 시티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시국이죠.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황이 다스리는 경복궁만한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세시대 교황의 직할령인 교황령이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축소되다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여기 그냥 도시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입니다. 작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바티칸보다 조금 더 큰 나라, 모나코입니다. UN 회원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인 리그 앙의 축구클럽 AS 모나코 때문에 프랑스 도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나코 공화국은 제노바 공화국의 무역 거점이었다가 제노바의 그리말디 가문의 영지가 되고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말디 가문이 영지의 95%를 프랑스에 팔아버리고 초소형 국가가 됩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독일에게 점령당했지만 그리말디 가문이 연합국을 지지하면서 2차 대전 후 독립하고 프랑스의 보호국 자치령 느낌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작은 나라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산마리노와 몰타입니다. 4세기 성 마리노를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공화제에 기초한 나라를 세웁니다. 17세기에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고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통일의 영웅인 주세페 가리발디를 도운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예요.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9호 기사단에게 몰타 섬을 주면서 몰타는 역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영국이 점령했고 1964년 영연방에서 독립합니다. 안도라 공국은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피레네 산맥에 박혀있는 미니국가예요. 박혀있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데 워낙 산지에 있어서 공항도 없고 기차역도 없습니다. 여기가 참 희한한 게 프랑스의 왕과 스페인의 우르헬 주교가 공동 군주인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우르헬 주교를 군주,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 하는 양두정 입헌군주제입니다. 2007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경찰이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치안을 맡았다고 해요. 희한한 나라죠. 참고로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순위를 매기면 바모산, 리모란룩, 바티칸, 모나코,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몰타, 안도라, 룩셈부르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된 과정, 유럽의 역사에 대해 아는 척 해보시죠.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유럽 지도가 땡길 때마다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